근데 이거 좀 아리까리한 게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숨만 쉬어도 통신비는 나가고 인터넷비도 나가고 도대체 뭐가 무지출이지?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MZ세대들이 최근에 무지출 챌린지 열풍이 불고 있다 하는데 과연 이 무지출 챌린지 어떤 건지 좀 살펴볼게요. 최근에 MZ세대들이 그 소비 습관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재작년만 해도요. 야, 이거 사 먹어. 플렉스! 해서 소비 습관이 허영, 과시 이런 걸 드러낼 수 있는 소위 플렉스라는 소비 습관을 가졌었어요. 오마카세 해봐야지. 30만원짜리 먹어봐야지. 이렇게 즐기다가 최근 들어서 짜다와 재테크의 합성인 짠테크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챌린지, 무지출 챌린지가 인기인데 이게 뭐냐면요. 아예 안 쓴다. 지출을 제로로 만든다라고 해서 무지출 챌린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절약이랑은 뭐가 달라라고 하겠지만 절약은 소비 자체를 줄이는 거고 무지출은 아예 안 한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런 것들을 해서 성공했다. 일주일 동안 나 무지출 했어요 하면은 SNS에서 뭐 영상이나 이미지로 인증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좀 아리까리한 게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숨만 쉬어도 통신비는 나가고 인터넷비도 나가고 뭐 원룸 사면 월세비는 n분의 1로 나가는데 도대체 뭐가 무지출이지? 약간의 아리까리한 어느 지점이 있는데 일단은 내가 당장 보이는 구독료나 뭐 이런 거 다 빼고 일단 보이는 것들을 줄이는 데 의의가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요. 냉파, 냉장고 파먹기. 그게 밖에 있는 거 물건 안 사고 냉장고 안에 있는 걸 싹 다 요리를 해서 버틴다. 뭐 이런 거. 유튜브 보고 머리를 자르는 걸 따라하는 직장인들. 또는 각종 경품 이벤트에 참여해서 아메리카노 받고 기프티콘 받아서 그걸로 간식과 끼니를 때운다. 또는 블로그 체험단 참여해가지고 제품 받아서 리뷰도 써주고 제품 공짜로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챌린지지만 뭔가 약간 짠내나는 그런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부수입 쪽도 증가 추세에 있대요. 그래서 이거 부수입 쪽이 뭐야 했더니 내가 평소에 안 입는 옷, 안 쓰는 소품을 팔아가지고 하루에 뭐 1,000원, 5,000원 소소하게 벌어서 생활비에 보탠다. 아무튼 이런 게 최근에 눈에 띄게 등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무지출 챌린지가 등장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고물가, 뭐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손에 쥐는 임금이 실질 임금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받았던 100만 원이 지금의 100만 원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물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예전에는 똑같이 뭐 8,000원이면 밥 먹었어. 근데 물가 인상되니까 똑같은 식당에서 10,000원 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돈을 쥐어도 수중에 쥔 돈의 쓰임새가 예전과 달라졌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MZ세대 하면 재테크의 대표가 가상화폐인데 또 떡나. 그래서 이제 지갑이 얇아졌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태로 인해서 이 친구들이 주머니 사정이 조금 박해졌어요.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플렉스에서 무지출 챌린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근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전문 용어 나오는데 BNPL. 사실 쉬워요. Buy now, pay later. 지금 사고 나중에 결제한다. 그래서 이제 후불 결제 서비스인데 BNPL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쿠팡, 토스, 카카오 이게 다 BNPL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과 호주, 유럽 등지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고 막 2005년부터 이미 이 서비스 도입이 돼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지금 사고 나중에 결제하면은 신용카드랑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데 다릅니다. 뭐냐면 신용카드는 내가 판매점에 직접 가서 결제를 해서 나와 판매점 사이에 거래가 먼저 이루어진다면 지금 BNPL은요. 내가 네이버페이를 통해서 구매를 하면 네이버페이가 판매점에 먼저 결제를 해주고 우리가 네이버페이 나중에 갚는 거예요. 한번 쿠션 매긴다는 거죠. BNPL은 그럼 왜 쓰냐? 왜냐면은 BNPL 쓰면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네이버페이가 후불 결제를 하는데 아디다스랑 같이 거래를 한다. 그럼 아디다스는 BNPL 이 거래사랑 하면서 네이버한테 수수료로 1.5에서 7% 정도 줘야 돼요.
그러면 가맹점 입장에서는 야 이거 왜 이렇게 수수 털리면서 해야 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럼 왜 써? 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BNPL을 쓰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신용 등급이나 이런 게 낮거나 금융거래 이력이 없는 이런 게 굉장히 낮은 사람들을 신파일러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쉽게 신용카드를 발급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BNPL 서비스들이 생겨나고 활성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BNPL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금융 이력이 없는 사람들의 신용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요즘에 빅데이터를 통해서 비금융 이력을 조회해서 이거를 데이터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너 택시 몇 번 탔어? 그리고 지난달에 네이버페이 멤버십 적립 얼마나 했어? 포인트 적립을 통해서 얘가 결제를 얼마나 해낼 수 있는 애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백화점 몇 번 방문했어. 그러니까 각종 비금융 데이터 정보를 통합해서 분석을 해서 이 친구의 소비 성향은 대략 월 얼만큼 어떻게 쓸 수 있고 얘가 이 정도는 갚아낼 능력이 있어. 이런 비정형화한 금융 데이터를 통해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도화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서비스가 나올 수 없었지만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점점 발전하면서 이런 서비스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글로벌 마켓에서는 어떤 업체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데 글로벌 3대장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펌, 호주의 애프터페이, 스웨덴의 클라르나. 근데 이 업체들은요 대부분 뭐 매출이 막 조단위예요. 그리고 미국의 어펌은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기도 하고 어펌 같은 경우에 2012년에 시작을 했고 이 업체는요 최대 2,300만 원어치 결제할 수 있어요. 미리. 그리고 최대 36개월에 나눠서 갚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 업체 매출 1조 1,534억 원 달성해서 얘네 회사 지금 몸값이요 8조 8,775억 원입니다. 하지만 호주 더 세요. 호주의 애프터페이는 얘네 2016년에 서비스 시작했는데 회사 가치가 29조 원. 아니 왜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금융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밸류를 좀 높게 받은 모양인데 스웨덴의 클라르나가 사실 이 업체 중에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2005년. 그리고 이 업체의 작년 매출료 2조 1,000억 원. 근데 이 업체는요 회사 가치가 8조 8,775억 원, 어펌이랑 현재 동일 밸류를 갖고 있습니다. 요거 관련된 이유 뒤에서 살펴볼 거예요. 좌우간에 이렇게 해서 이런 글로벌 BNPL 3대장이 활약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은행권, 금융사들이 뛰어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해외 JP 모건 체이스, 시티그룹, 마스터카드, 페이팔. 근데 여기서 좀 의미 있는 게요. 애플페이가 뛰어들었어요. 진짜요? 올해 6월부터 애플페이가 우리 BNPL 공식적으로 하겠어? 라고 해서 너네 우리 거 먼저 결제하고 6주 동안 4번에 나눠서 갚아. 그래서 여기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막 금융권도 다 뛰어들다 보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전망을 합니다. 2025년까지 이 BNPL 시장 약 1,200조 규모, US 달러로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업들이 BNPL 서비스를 왜 할까? 후불 결제인데 내가 먼저 지고 남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서비스 왜 할까? 궁금할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국과 미국 사정은 조금 달라요. 한국에서는요, 경제활동 인구 작년 기준으로 1인당 보통 신용카드를 한 4.2개를 보유했거든요. 근데 해외는 이 MZ세대들이 신용카드 만들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이들은 이래요. 신용카드를 만들 수도 없고 만들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BNPL이 곧 그들에게 신용카드다.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또 BNPL 서비스 업체 입장에서도 돈이 돼요. 왜냐면은 분납으로 나눠내는데요. 실제 여기서 돈을 먹는 구조가 호주의 애프터페이의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 매출 20% 사실 연체다. 연체로 해가지고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플러스 알파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돈이 된다. 오히려 얘는 돈이 밀리면 약간 밀리면 오 땡큐. 좋아 더 내지 마. 지금 낼 생각 없어? 대출해줄게. 대출 이자 확보. 이런 식으로 해서 BNPL 서비스 업체들이 각각 뭐 윈윈 하는 거예요. 소비자도 윈윈이고. 근데 커머스 업계도 오 땡큐. 뭐 아디다스, 나이키, 갭, 아마존 다 BNPL 1.5%에서 7% 수수료 내거든요. 그런데 해줘.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득이 불안정하면은 장바구니에 뭐 티셔츠 넣었다가 2개 넣었다가 하나 뺄까? 2개 넣을까? 하는데 후불 결제 해줄게. 일단 질러? 오케이. 일단 산다. 왜냐면 이거 품절되면 다시 못 사. 그러니까 구매 여정이 짧아지는 거예요. 장바구니에 담고 한참 생각하지 않고 오케이 구매하자. 그리고 2개 담을 거 하나 뺐다가 후불 결제 오케이 2개 다 해. 그러면 이 사람들의 평균 구매 단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아디다스 나이키 입장에서 야 이번에 땡겨 살 수 있으니까 원래 한 사람당 한 3만 원을 사는데 이 BNP를 이용하면은 한 사람당 6만 원어치 산다. 그럼 땡큐. 그럼 7% 오케이 낼게. 이미 우리는 매출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좋아.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윈윈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업계에서는 이게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으니까 금융사에서도 뛰어드는 모습이 나오고 애플페이도 뛰어드는 겁니다. 그럼 한국은 조금 달라요. 일단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는 신용카드가 그냥 대국이에요. 신용카드 안 쓰는 사람 없을 정도로. 오히려 안 쓰면 약간 너 없어? 너 신용카드 없어? 너 돈 현금 써?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보급률이 워낙 높기도 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토스 네 군데에서 BNPL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책상 규제 요건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전자금융업체가 현행법상 후불 결제 서비스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혁신금융 서비스의 카테고리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받아야 됩니다. 이 뜻은 규제 바뀌었어, 정책 바뀌었어 하면은 서비스 하다가도 못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제약 조건 하에 서비스를 한다. 근데 쿠팡은 이 중에서 좀 달라요. 네이버, 카카오, 토스 같은 경우에는 BNPL 그대로 해요. 몇 주간에 거쳐서 얼마나 나눠서 한다. 월 결제 30만 원까지 해줄게. 근데 쿠팡은요 거래 방식이 작년에 도입이 됐는데 나중 결제 서비스라고 도입이 됐거든요. 근데 얘네는요 외상 서비스예요. 와우 멤버십 회원들에게 나중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는 건데 알고 보면 쿠팡이 제품을 미리 사뒀다가 쿠팡 센터에 보관했다가 다음날 배송해주는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쿠팡 입장에서는 물건을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물건 먼저 내주고 물건 값을 나중에 받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쿠팡은 외상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과는 좀 다르지만 결국은 먼저 물건 받고 나중에 결제한다는 의미에서 네이버, 카카오, 쿠팡, 토스 모두 BNPL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마케터의 시각에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크게 3가지를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MZ 소비의 변화, 플렉스에서 짠테크로 바뀌었다. 앞서 얘기했듯이 거시 환경, 시장 환경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발생을 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뭘로 결제를 할까 봤더니 30대, 40대, 50대는 압도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많았어요. 60대는 현금 비중이 높았어요. 그리고 20대 체크카드. 아무래도 신용카드 이런 거 발급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 체크카드 사용 비중이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20대 같은 경우에는 BNPL 서비스를 이런 환경에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은 이래요. 결제는 내일에 내가 한다. 오늘은 물건 사지만 결제는 할 수 없어. 미래에 내가 노가다라도 가서 뛰고 갔겠지 그치. 그래서 요렇게 지금 우리나라 소비 트렌드가 사실 BNPL에 적합한 구조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20대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필요한 서비스일 수 있다. 그리고 MZ세대가 플렉스에서 짠테크, 무지출 챌린지 이렇게 바뀌고 있다. 근데 이게 아마 또 다시 물가가 안정되고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의 압박이 좀 완화가 되면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글로벌 금융사들은 왜 모두 BNPL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금융기관은 기존의 이커머스,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과 다르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예금 적금으로 모으고 여수신 그런 서비스를 하거나 투자를 하는데 얘네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는 데이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얼만큼 자주 사고 어떤 제품을 사며 그 제품엔 얼만큼 많은 돈을 지불하는가, 소비자의 구매 트렌드, 구매 이력 이런 거를 갖고 싶은데 금융사가 못 갖거든요. 근데 결제 서비스, 후불 결제를 하게 되면은요
얘네들이 결제 프로세스를 구축하면서 다 갖고 옵니다. 아, 너네 여기서 샀어? 내가 갚아줄게. A 직군의 사람들은 주로 나이키를 많이 사는구나. 아, 얘는 뭐 룰루렘은 많이 사는구나. 룰루렘은 평균 49,000원 사는구나. 데이터를 다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융사가 금융과 관련되는 서비스와 이커머스를 결합해서 다양한 모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당장의 수익이 안 될 수는 있지만 데이터를 모으는 데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해야 될 점은요, 거품이 꺼지고 있다. BNPL 관련해서 와, 코로나로 인해서 막 온라인 쇼핑 폭주하고 하니까 얘네들 막 유니콘 되고 밸류가 어마어마하게 높았는데 지금 폭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스웨덴의 클라르나, 아까 뒤에서 살펴볼게요 했던 거, 얘네 원래 회사 밸류가요 60조였어요. 작년에 60조였는데 올해 7분의 1 토막 나서 8조 8,775억 원이 된 거예요. 그만큼 시장에서 얘네 너무 거품 아니었어? 그래서 거품이 걷어지는 겁니다. 맥주보다 거품이 이만큼이야. 그 아이유 맥주 따는 것처럼. 얘네들 알고 보니까 회사 사정이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10% 회사 인원도 감축한다라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고, 회사에 신규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밸류가 60조에서 8조대로 꺾이면서 이 디밸류를 합니다. 회사 밸류 깎이면서도 투자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미국의 아까 3대장 중 하나였던 어펌,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데 제가 주식 차트 갖고 왔는데요. 최고 176달러 찍고 13달러로 80% 폭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에 있어서 불안이 오면은 BNPL은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아, 아껴 쓰자. 야, 소비 좀 줄여 라고 하면은 굳이 내가 후불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도 결국은 소비가 화랑일 때 인기를 얻지만 위축된 상황에서는 오히려 뒤통수 맞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주의할 부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거는, 그렇다면 국내 업체는 2년에 한 번씩 혁신금융 서비스 허가를 받아가면서 왜 이걸 하는 것인가? 잘 살펴보면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토스 공통점이 있습니다. 페이가 있어요. 간편결제. 얘네 모두 하고 싶은 게 이 시장에서 간편결제에서 독점적 지위 갖고 싶은 겁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다 1등 먹고 싶어요. 그런데 이들이 쉽게 발만 담그게 하는 전략이 BNPL입니다. 마치 대학교에 갔을 때 대학교부 하면 항상 주거래 은행이 있어요. 그럼 대학생들은 거기 통해서 등록금 납부하잖아요. 그럼 주거래 은행으로 사회생활 하면은요, 그 은행 그대로 써요. 귀찮아서. 그러면 대학교 때부터 락인을 걸어 놓으면 그 은행 그대로 사회생활 할 때마다 쓰니까 계속 거래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손쉽게 사회생활에서 구매력을 확장해 가는 사이에서 내 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네이버나 카카오, 쿠팡, 토스 모두 페이먼트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BNPL을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은 그거를 주거래로 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금융의 그 혁신이 이루어지면은요, 이 금융에 대한 연결선상에서 그러면은 이들의 신용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소비자의 이 데이터를 어떻게 취합할 것인가 고도로 발달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거를 알아내야 돈을 갚을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서비스를 확대할지 줄일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고도로 이런 데이터를 구축하고 분석하는 게 발전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리스크가 하나 있습니다. 연체에 대한 겁니다. 사실 이 BNPL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요, 연체자에 대해서 야, 너 내놔, 너 압류야, 이런 게 안 돼요. 연체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냥 노티만 주는 거예요. 오늘 갚아야 돼, 오늘 갚아야 돼. 그러면 이 연체율 관리를 못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빚이 되는 거예요. 은행권은 달라요. 은행은 대출 연체 냈다, 뭐 했다, 그럼 금융권들끼리 정보 교류를 하기 때문에 통장 압류 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혁신 서비스로 하고 있는 BNPL은 이런 이력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는 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체율 폭망, 여기서 이렇게 하고 저기서 하고 이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BNPL 입장에서는 잘 추적하고 연체율 관리를 해야 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다음 시간에는요, 인사관리에서도 혁신이 불고 있습니다. 인사 HR 테크 스타트업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 인사관리가 어떻게 바뀔지 알아보겠습니다.